자, 우리가 경제 분야 이야기할 땐 일본과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경제 전략이 일본을 모방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모방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특히 많이 비교를 하고 일본의 이 버블 붕괴를 사례 삼아서 우리나라의 이 서울 및 이 전체 집값도 폭락할 것이다. 이런 폭락론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신도시도 일본을 모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의 신도시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보고 우리나라 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신도시의 과거, 한국의 신도시의 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빈집 증가, 다큐멘터리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상주 인구가 감소를 해서 이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을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주변에 49개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 신도시 개발에서 다시 대도시 중심으로 전환이 돼서 재생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도시의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도심주택이 신도시의 주택 수요마저 다 흡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이 이 빈집이 증가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도쿄의 의존도가 높은 이 베드타운형 신도시에서 공동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1966년에 개발된 이 다마 뉴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곳들이 다 일본의 다마 뉴타운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부동산 개발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 개발 정책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인구 이동에 따라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기는 1960년부터 1979년까지 베드타운형 뉴타운 개발이었습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맞아서 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대도시권의 인구가 몰리면서 이 대도시에서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1960년 오사카 근처의 센리 뉴타운을 시작으로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하는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기 개발 정책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복합 기능형 뉴타운 개발이 추진이 됩니다. 1980년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중화공업, 제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업, 서비스업 중심인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다시 대도시로 인구 이동이 부각됐죠. 당시 일본 정부는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개발을 더 확대하는 한편 1기 뉴타운 개발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베드타운, 양적 공급을 주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렇게 신도시의 목적은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 기능을 확보한 복합 기능형 뉴타운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그리고 나가오카 뉴타운, 이와키 뉴타운, 마쿠아리 베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복합 기능형 뉴타운입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 개발 정책 3기. 3기는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도심재생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이 전환된 데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폭락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입니다.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된 다음에 이 개발의 정책 초점 자체가 뉴타운 개발에서 도심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버블 붕괴 전에 이미 택지 수용이 완료된 뉴타운 개발이 땅은 이미 샀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 수용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 잡아야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은 이미 끝난 마당에 버블 붕괴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분양가를 높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분양가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가 되죠. 반면에 이 새로 추진하는 3기 이 도심 재생 사업은 버블 붕괴가 됐으니까 도쿄의 땅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좀 불가능했던 사업성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발을 하느니 도쿄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정부는 2004년부터 뉴타운의 미개발 택지를 이 민간 기업에 다 매각을 하고 이 도심 재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개발 정책 3기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 기억나시죠? 그분이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분은 말이죠. 이 도쿄에 대한 개발을 규제를 하면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도쿄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든다. 왜? 제조업은 저물었기 때문에 금융과 서비스업을 띄운다. 이런 목적으로 이 도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금융 지원, 그리고 규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했던 공공기관, 병원, 대학 이런 걸 중심으로 다시 도시로 집중시켰습니다. 콤팩트 시티를 목표로 이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주거, 직장, 쇼핑, 엔터테인먼트 모든 인간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로pongi-hills, 그리고 도쿄 미드타운.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1차 1기, 2기, 3기 개발이고, 다른 건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도심부가 도너츠화되고,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도심 회귀.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도쿄 인근 신도시 위치와 건설 현황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도쿄 인근, 우리나라 신도시와 위치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거의 30km에서 40km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계획 인구에 못 미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재 와서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자, 그럼 일본의 신도시 현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모방한 다마뉴타운. 1966년 개발을 시작한 이 다마뉴타운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추진된 신도시입니다. 이 초기 신도시 중에서는 도쿄랑 가장 가까운 거리 25km에서 40km에 위치한 뉴타운입니다. 이 다마뉴타운은 도심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설계 자체가 친환경 설계된 도심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 당시에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단가이 세대, 우리로 따지면 베이비부모 세대죠. 이들로부터 꿈의 뉴타운으로 불렸습니다. 게다가 초기 분양 경쟁률 자체가 80대 1, 굉장히 높았죠. 이렇게 만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도심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아까 보셨죠? 그 계획 인구가 있는데 계획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근데 2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획 인구의 65% 수준에 그치고요. 신규 전입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다마 뉴타운 자체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서 현재 이 고령화 비율 자체가 23% 정도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의 신도시에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는 공동화의 원인이 뭘까요? 자, 도시 공동화 현상은 총 주택 공급 대비했을 때 인구 유입이 작을 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1991년 부동산 가격 폭락 이후에 이 부동산 정책이 뉴타운 개발에서 다시 도심 재생 개발로 바뀌게 되면서 도쿄 도심 자체의 신축 주택, 신규 주택 공급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 일부는 주택인데 너무 비싸다, 폭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무너지고 다시 서울에 있는 오래된 구축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안정돼야지 폭락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도쿄는 여전히 일본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도시고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긴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논할 것도 없이 도쿄부에서만 빈집이 80만 호가 넘을 정도로 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쿄가 생활권인 사람들은 거리가 먼 신도시에서 출퇴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신도시 공동화 현상은 특히 도쿄 의존도가 좀 높고 이 자족도심이 안 된 베드타운형 신도시의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원인 크게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쿄권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 신도시 공동화의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락만 볼 게 아니라 하락 바로 이전 상황까지 보셔야 됩니다. 1986년부터 버블 정점까지 134%가 상승이 됩니다. 주택지 땅값 자체가. 도쿄부가 이렇게 오른 거고, 전국을 따지면 이 도쿄부가 전국보다 한 50%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1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되고 전국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1998년대 들어서는 도쿄나 전국에 있는 지역이나 공시지가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가가 싸지니까 이 도쿄 중심의 사업성이 나오니까 도쿄 도심 주택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도쿄에서 신규 주택 확보가 더 저렴해지고 용이해지면서 신도시에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신도시의 경쟁력이 약해진 거고, 이 도쿄의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연간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버블 정점에는 18배였는데 이 1995년도 오면서 이게 7배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도시의 주요 소비층인 30세에서 40세 청년 장년층의 도심으로 회귀가 유발이 되고 신도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 강화 현상. 바로 이 도쿄에 머무르기 원하는 젊은 인구들의 도심 회귀 현상이 이 공동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럼 젊은 인구가 이렇게 도시를 선호하는가?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신도시에서 도쿄로 가는 왕복 교통비, 시간, 이거를 대비했을 때 그냥 도쿄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있는 이 젊은 층일 경우에는 신도시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의 탄탄한 학군을 선호하면서 이 도심 회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제조업이 축소되면서 청년층의 실업 그리고 소득 감소가 이 고착화되면서 사토리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토리족이 뭐냐면 단어 자체는 이제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이고, 어차피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돈벌이에 관심 없고, 그리고 소비를 아껴가지고 절약하는 집단.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이 알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게 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심에 있어야지 알바를 해도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많고 알바했을 때 소득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리고 편리한, 교통이 좋은 이런 도심이 선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노인 인구의 이동입니다. 젊은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도심으로 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신도시를 봤을 때 저밀도로 좀 개발이 되고 자연환경과 친화성이 높은 지역 보면은 다 차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돼 있거나 많이 걸어야 되는 도시들이 있죠.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고 이동 간격이 크면 이 노인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병원이 가까이 있고 요양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이게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신도시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와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빈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TV 봤는데 일본은 편의점 차량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편의점을 갈 필요 없이 노인이 많은 도시는 차들이 와요. 편의점 차가 와갖고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빈집처럼 보이고 도시의 활력은 감소되는 겁니다. 자, 5번째는 자체적인 생활권 형성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도심과 비교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이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생활권역, 그러니까 자족 도심이 돼야만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3기 신도시 시점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기업 유치가 잘 안 돼서 생활권 형성, 그러니까 자족 도심 실패,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동화가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일본과 우리나라 한국의 신도시를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20년 뒤인 1989년부터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형의 1기 신도시를 개발을 했고요. 2003년부터는 자족시설 용지가 추가된 복합 신도시로서의 2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1기 신도시 보면은 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있죠. 여기는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아직 개발도 덜 끝난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개발이 덜 끝난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 여기서 폭락론자가 말하는 서울의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일부 지역은 공동화가 불가피한 거죠. 서울 집값이 떨어졌는데, 서울 땅값이 떨어졌는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일본과 한국의 신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23년 앞서서 이 신도시 개발을 시작을 했죠. 현재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인구 구조 측면이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우리나라가 더 뭐 심각할 정도로 저출산은 문제가 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우리나라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이 전체적인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감소세가 증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막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서 26년 이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또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한 일본을 보자면 일본은 전체 인구 감소와 주택 취득기, 그러니까 30세에서 40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잖아요. 이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신도시 공동화에 결정타를 주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인구 감소는 똑같이 가고 있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산 비중이 주택에 놓여진 게 굉장히 높고 비중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좀 더 용이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매 연령층도 일본은 30세에서 40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이 외에도 50세에서 60대의 이 구매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주택 수요 감소가 일부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가 높은 부동산의 이 쏠림 현상. 예를 들어 서울과 그리고 아파트 이런 종목에 일정한 수요 지속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의 젊은 인구도 이 도심 선호의 경향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혼 가구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욜로 시대, 욜로족, 그리고 N4 세대, 그리고 교육 여건 중시. 요즘에 스카이캐슬 인기 많잖아요. 이렇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신도시일 경우에는 자족도심 기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반짝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도심,
이러한 신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서울도 도쿄와 같이 앞으로 이 도심 재생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전보다는 높은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될 거죠.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98%에 달하지만 이것은 노후주택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은 매년 2만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죠. 서울이 당장 비싸다고 제어구시를 한다고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 확대는 인구 감소에 맞물려서 서울 및 수도권 전체의 가격 하락과 신도시의 공동화 결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공급은 자산의 축소 및 빈집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표는 일본과 한국 신도시를 비교했을 때 이 공통점과 차별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고, 그리고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 강화 현상도 일본과 우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개발,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의 도심 재생 산업,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 요거는 조금 요즘에 이번 정권 들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신도시가 자족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일본은 없는 도시가 많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확보된 도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판교랑 붙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 간에 이 시너지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주거 비용은 이 일본은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만큼 신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이고, 일본은 대중교통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신도시의 경쟁력이 살아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그리고 싼 편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서 보듯이 중요한 거는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버텨줘야 신도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서울이 꺾이면 신도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일본과 한국 신도시의 차이점을 보자면 한국과 일본 신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 기능입니다. 우리 신도시 보면 화성, 동탄 1, 2, 그리고 수원, 광교, 그리고 판교는 이제 분당 플러스 돼 있죠.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 시너지.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자족 기능 형성도 실패하면 우리나라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를 점검해 보자면 서울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장 그리고 향후에 또 정책을 잘 피면 신도시 수요 유지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로 서울에서 이동한 경우 굉장히 많죠. 게다가 향후 GTX도 개통이 될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빠르고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의 신도시 유입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직은 한국의 신도시에서 공동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30에서 40km 되는 2기 신도시에서는 자족 기능이 약한 경우 몇 개가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공동화 진행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2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자본 투입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족 기능이 현재 있어도 특정 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원 광교나 화성 동탄 1, 2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계열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위주로 해갖고 총 18만 호, 20만 호 가까이 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고용인구를 감소하거나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 이 지역도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는 산업도시를 생성을 했죠. 산업 중심의 생활도시를 지원했는데 이때가 이제 초기 공업단지, 울산, 포항,
구로 같은 경우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금 다 작살났죠. 자, 그리고 한국도 이제부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의 진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그리고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는 일본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개발은 이러한 수요 감소를 염두해 놓고 공급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의 신도시 공급은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저층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그러니까 서울과는 다른 주거 형태를 보급을 하거나,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얼마 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환경 설계로 앞으로의 추세를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 거라면 신도시만의 특징을 살린 자족도시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신도시도 완성이 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신도시의 활력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